디지탈리스에 관한 강의입니다. 뭐 상식적으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흔히 강심제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약물이죠. 그러니까 심장을 강화한다, 즉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어떨 때 이런 약물을 쓰게 될까요? 심장이 제대로 블러드를 짜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이 필요한 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그 뭐라고 부르죠? 하트 페일리어라고 부르죠. 예, 심장이 근육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해서 카디악 아웃풋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스테믹하게 퍼퓨전이 부족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카디악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심제를 사용하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약물 그룹이 디지탈리스라고 하는 범주의 그룹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디곡신이라고 하는 약물입니다. 디곡신이라는 약에 대해서 다른 부수적인 내용도 약간 있지만 1시간 동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정상적으로 심장의 컨트랙션과 관련해서 노멀 피지올로지 한번 좀 리뷰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심장, 그리고 심장을 제외한 다른 근육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컨트랙션이 일어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메디에이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컨트랙션의 정도를 결정하는 팩터는 세포 내 칼슘이죠. 그래서 이 세포 내 칼슘, 카디악 마이오사이트 세포 내 칼슘 레벨이, 칼슘의 농도가 다이스톨릭 때 10의 -7승몰라, 즉 0.1 마이크로몰라 정도, 100 나노몰라 정도 되는 농도에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스톨릭 때 후 사이토졸릭 칼슘 레벨이 올라가면서 시스톨릭 때 10 마이크로몰라 정도까지, 그래서 낮은 레벨에 비해서 한 100배 정도까지 훅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액틴 마이오신 컨트랙션 일어나서 심장이 블러드를 짜내는 이 컨트랙션의 과정에서 이 칼슘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올라간 칼슘 레벨이 얼마나 유지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디악 컨트랙틸리티의 조절에 있어서는 이 칼슘 레벨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훅 하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지나가자면, 아시다시피 세포 안에는 이렇게 낮은 칼슘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 데 비해서 세포 바깥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즉 그 플라즈마를 포함한 여기는 밀리몰라 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도 차이가 엄청나죠. 몇 밀리몰라 정도 되는 거니까 최소한 10,000배쯤 되는 거죠, 농도가. 그래서 액션 포텐셜이 생기면서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그런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한 체인지가 생기면서 칼슘 채널이, 볼티지 디펜던트 칼슘 채널이 열리고, 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이 들어오면서 이 칼슘이 트리거 역할을 해서 SR로부터 더 많은 양의 칼슘을 릴리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것이 컨트랙션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 이런 칼슘의 사이클링에 관련해서는 칼슘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 말고, 그래서 SR에서 나오는 거 말고 다시 이 칼슘 레벨이 다이스톨릭 레벨까지 돌아가게 되는 메커니즘도 중요하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칼슘 채널, 그 다음에 SR에서는 소위 라이아노딘 리셉터라고 부르는 SR 칼슘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데, 들어갈 때는 셀 바깥에서 들어온 만큼은 다시 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SR에서 나온 만큼은 다시 SR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보면 SR에서 나온 게 제일 많으니까 이 SR로 돌아가는 게 많은데, 이거는 SR 칼슘 채널, SR 칼슘 펌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셀 바깥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것들은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칼슘 펌프를 통해서 칼슘을 ATP를 이용해서 셀 밖으로 퍼내는 메커니즘이고요. 소듐 펌프로 퍼내는 거랑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충분히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은 양이 칼슘과 소듐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셀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셀 밖으로 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토탈리 칼슘 펌프를 통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나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심제들은 이런 칼슘의 모빌리제이션과 칼슘에 의한 컨트랙션에 어딘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약물인 디지탈리스는
소듐 펌프예요. 소듐을 퍼내면서 포타슘을 들어오는 이 소듐 펌프. 이게 어떻게 해서 칼슘하고 관련이 맺어질까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소듐 펌프 액티비티를 업장으로서 소듐이 올라가고 소듐이 올라가니까 소듐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칼슘을 밖으로 퍼내는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가 억제되니까 이 칼슘이 사이토졸에서 셀 멤브레인 바깥으로 나가는 게 저해되고 그래서 사이토졸의 칼슘 레벨이 높게 유지되고 그만큼 컨트랙틸리티가 높아지게 된다. 이게 메인 메커니즘입니다. 피지올로직하게는 베타 아고니스트 같은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들도 물론 약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베타 아고니스트 역할은 칼슘 채널을 통한 그런 칼슘의 유입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서도 이런 컨트랙틸리티 증가시키는 작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트 페일리어, 즉 심장의 컨트랙틸리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 즉 카디악 아웃풋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장의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라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하트 페일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꼭 그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물론 제일 흔히 이거를 일으키는 원인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따갑게 듣겠지만 하이퍼텐션, 크로닉 하이퍼텐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로 인한 인far이 생겨서 그렇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카디악 아웃풋이 부족해서 시스테믹하게 퍼퓨전이 감소하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서큘러토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서킷인데 밖으로 카디악 아웃풋이 충분히 나가지 못하는 만큼 거꾸로 비너스 리턴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컨제스천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카디악 아웃풋의 부족, 뒤로는 컨제스천을 둘 다 유발할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컨제스천이 도미넌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카디악 아웃풋이 부족한 것이 도미넌트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라고 부르는 건 일종의 미스노머입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컨제스천의 증상보다는 카디악 아웃풋이 부족한 것이 도미넌트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걸 그냥 싸잡아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러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아웃풋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컨제스천이 일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장기간 지속됐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몸에서 이걸 컴펜세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카디악 아웃풋을 더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을 또 작동을 시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죠.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소듐 리텐션 되고 바소 컨스트릭션 되고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심장이 이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네, 심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건데 이렇게 심장이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이것이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카디악 아웃풋 부족하고 컨제스천이 일어나면서 심장에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는데 하이퍼트로피 자체가 또 이게 처음에는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일어난 메커니즘이지만 이거 자체가 또 이 하트 페일리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셔스 사이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디스프네아라든지 퍼티그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으로 얘기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뿐만 아니라 심파세틱 액티베이션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심파세틱 디스차지가 증가한 거에 의해서는 이 자체가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포스를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하트 레이트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 시스템은 프리로드, 애프터로드는 이 심파세틱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다 올라가고 얘기했듯이 리모델링, 즉 카디악 하이퍼트로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한편으로는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어떻게든 카디악 아웃풋을 높이고
퍼퓨전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발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네요. 하여튼 그런 이 피지올로지컬 메커니즘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심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의 칼 같은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 우리가 심장의 로드를 프리로드, 애프터로드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이게 옛날부터 쓰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프리로드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컨트랙션을 하기 시작할 때 이미 걸려있는 로드, 그래서 심장이 컨트랙션을 시작하는 엔드 다이아스톨릭 포인트에서 볼륨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로드는 컨트랙션을 해서 실제로 볼륨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에오틱 밸브를 통해서 벤트리클로부터 에오타 쪽으로 블러드가 나가 펌핑 아웃 되기 시작할 때 에오틱 밸브를 열 때까지 걸리는 로드. 에오타의 프레셔가 높으면 그만큼 에오틱 밸브를 열기가 더 힘들잖아요. 이거를 애프터로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랙션을 시작할 때 이미 걸려있는 로드, 프리로드. 빵 하고 에오틱 밸브가 열리면서 펌핑 아웃 되기 시작할 때까지 걸리는 로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걸리는 로드. 이게 애프터로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 또는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에 비례하는 거고 이거는 에오틱 프레셔에 비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괜히 어려운 말로 이런 표현을 옛날부터 써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드는데 어쨌든 뭐 흔히 쓰는 표현이니까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게 하트 페일러의 가장 중요한 이센셜한 피처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노에피네프린이나 안지오텐신 2 같은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면서 이게 아시다시피 애프터로드 증가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간접적으로 프리로드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로드가 커지니까 이젝션이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져서 이것이 카디악 아웃풋을 더 떨굴 수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카디악 아웃풋을 잠깐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다 보면 이것이 또 카디악 아웃풋을 떨어뜨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비시어스 사이클이 될 수 있다. 이게 카디악 페일러의 파토피지올로지에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이 비셔스 사이클을 끊어줘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컨트랙션을 증가시켜서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로드를 감소시켜서 악화되는 과정을 끊어주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트레이트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카디악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카디악 하이포트로피가 생기게 되는데 이 카디악 하이포트로피 자체도 또 뭐 이 심장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거를 타겟팅해서 바소딜레이터라든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라든지 벨타 안타고니스트 같은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면서 동시에 카디악 하이포트로피를 초래하는 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파라독식하게도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려면 벨타 아고니스트 또는 그와 비슷한 작용을 하는 강심제를 써야 되는데 이런 장기적인 카디악 리모델링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베타 블로커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임상적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트 페일러의 경우에 이제 어큐트 하트 페일러와 크로닉 하트 페일러에서 치료의 전략이 조금은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드를 줄이기 위해서 다이어레틱스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유로 바소 딜레이터나 뭐 그런 애프터로드 또는 프리로드를 줄여주는 약물들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는 약물로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카디악 글라이코사이드를 이용해서 컨트랙틸리티를 개선하는 거. 이게 어큐트한 상황과 크로닉한 상황에서 조금씩 쓰는 약물들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 첫째, 컨트랙티비티 증가시킨다. 그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컴pensa토리 메커니즘을 중간에 끊어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디악 글라이코사이드는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그냥 얘기했듯이 한 가지 부류의 약물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쓰는 약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그 글라이코사이드 중에 뭐죠? 내가 좀 전에 뭐라 그랬지? 뭐야? 디곡신이야, 디곡신. 디곡신, 디지톡신 등등의 이런 카디악 글라이코사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이렇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요거 디곡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소듐 펌프, 즉 나트륨 칼륨 ATPase의 이니비터로 작용해서 세포 내에 소듐이 축적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내에.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세컨더리리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를 통한 칼슘의 이플럭스를 막아서 세포 내 칼슘 레벨을 높인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죠. 메인 메커니즘.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포지티브 이노트로피 이펙트를 나타낸다. 이게 물론 소듐 펌프라고 하는 거는 진짜 유비퀴터스한 거죠. 이건 뭐 컨트랙타일 셀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에 있고 모든 세포에서 항상 오퍼레이션 하고 있고 모든 세포에서 이센셜하죠. 이거의 기능이 저해되면 다 죽습니다. 어떤 세포든. 단지 지금 이런 디곡식 같은 약물은 카디악 폼의 스페시피시티가 있어서 카디악 나트륨 칼륨 ATPase에 셀렉티블리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심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은 기본적으로는 세포 내 칼슘을 높여서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나타내는데 이게 그 한 가지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작용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와 관련해서 보면 이건 사실은 바람직한 이펙트는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플라스마 컨센트레이션에서 이게 베이갈 톤을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디악 서프레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토매티시티도 줄어들고 맥시멈 다이아스톨릭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 더 낮아져서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리폴라리제이션이 더 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폴라리제이션이 어려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카디악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액티비티가 다운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칼슘이 세포 내에서 레벨이 높아지면 포타슘의 컨덕턴스가 일반적으로 높아지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타슘이 이플럭스가 일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는데 포타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있고 특히 이런 심장에서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액티비티에 관련한 작용을 하는 포타슘 채널은 세포 내 칼슘이 높을 때 액티비티가 커져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컨트랙션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세포 내 칼슘 채널이 열리면서 쑥 들어올 때 이때 포타슘 채널이 바쁘게 빨리 이플럭스를 해야 리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니까 카디악 포타슘 컨덕턴스는 세포 내 칼슘이 높을 때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닉하게 디스탈리스에 의해서 디곡신에 의해서 세포 내 칼슘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포타슘 컨덕턴스가 높은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짧아지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 많이 했죠. 포타슘 컨덕턴스가 증가하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 짧아지고 리프렉토리 피어드 짧아집니다. 그래서 포타슘 채널을 억제하는 약물들을 이용해서 리프렉토리 피어드를 길게 해서 예를 들면 리엔트리 서킷을 끊어주는 이런 식으로 안티아리스믹 드럭이 작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클래스 3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체인지로 인해서 이거는 짐작하시겠지만 아리스미아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타키 아리스미아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죠. 이거는 카디악 서프레션을 일으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이번에는 심파세틱 액티비티를 스티뮬레이션하는 게 도미넌트해집니다. 심파세틱 너버스 시스템의 액티비티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로우 도즈에서 나타났던 베이갈 톤이 증가할 때의 효과와 반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것도 타키아리스미아를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런데다가 앞서 얘기한 리프렉토리 피리어드 짧아지는 그런 상태는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Delayed After Depolarization. 이거 들어봤나요?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처음부터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세포 내 칼슘 레벨이 높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트리거드 오토매티시티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안티아리스믹 얘기하면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 얘기했었죠. 그거는 포타슘 채널을 통한 포타슘의 이 커런트, 즉 리폴라리제이션이 좀 저해될 때 빨리 리폴라리제이션이 안 되니까 소듐 채널이 리프렉토리 피리어드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아직 멤브레인 포텐셜이 높아서 파이어링이 일어나는 거, 이걸 early after depolarization이라고 했죠. 그에 비해서 이게 훨씬 늦은 타이밍에 나타나는 거예요. 다이아스톨릭 멤브레인 포텐셜이 확인되는데 조금 있다가 아직 그 다음 액션 포텐셜이 생기기는 멀었는데 그때 생기는 거. 그래서 이거를 early에 비교해서 delayed after depolar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포 내 칼슘 농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나트륨과 칼슘의 익스체인지, 아까 얘기했던 나트륨 칼슘 익스체인지 때 칼슘 하나 퍼내려고 소듐이 3개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림에서 얼핏 보였는데 기억 안 나겠지? 예, 이게 일렉트로제닉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돌면 칼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많이 돌다 보면 이 자체가 커런트를 만들 수 있고 디폴라리제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정상적으로 액션 포텐셜이 있어서는 안 될 세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타이밍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리거드 임펄스가 생기면 타키아리스미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진짜 최악의 경우라면 멤브레인 포텐셜 하나, 액션 포텐셜 하나 팡 생기고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 또 생겼는데 이거 뒤에 또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이 타키아리스미아가 서스테인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여튼 특히나 도즈가 높아질수록, 그래서 심파세틱 톤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 자체가 타키아리스미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에 얼핏 얘기했었듯이 세라피틱한 도즈에서는 카디악 서프레션을 나타낼 수 있고 특히 AV 노달 티슈에서 컨덕션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프라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에 대해서는 이 작용을 이용해서 안티아리스믹 드러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예, 세라피틱 도즈에서는. 근데 톡식 도즈에서는 물론 뭐 그런 용도로 이런 톡식한 농도까지 올라가서는 안 되고,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정반대로 타키아리스미아를 유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게 가장 위험한 이 약물의 어드버스 리액션이에요. 정리해보면 이렇고요. 그런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한 액티비티가 물론 이 카디악 컨트랙틸리티에 대한 효과에 비해서 그런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예. 어쨌든 중요한 효과는 어쨌든 카디악 펑션에 대해서는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키고 카디악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노멀 컨디션에서는 사실은 다르죠. 좀 페일링 하트에서 나타나는 일이죠.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을 증가시키는 거고 1차적으로, 결과적으로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게 될 거고,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컴펜서터리 메커니즘, 그래서 볼륨 익스펜전 됐던 거 줄어들고
페노스프레스 줄어들겠죠. 엔드다이스톨릭 볼륨 디크리즈에서 프리로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엔드다이스톨릭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엔드다이스톨릭 타임에 이렇게 커져 있던 심장이 작아져서 컨트랙션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컴펜서터리 메커니즘들도 이제 슬슬 노멀라이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생리학 시간에 옛날에 배웠던 이런 도표상에서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원래 정상적으로 엔드다이스톨릭 프레셔가 높아지는 거가 이게 일종의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적어도 어느 정도 피지올로지컬한 레인지 안에서는 이게 높아지면 그만큼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런 비례 관계가 있죠. 근데 지금 카디악 컨트랙티비티가 어떤 원인에서든 하트 페일리어 상황이라는 거는 카디악 컨트랙티비티가 동일한 엔드 다이어스톨릭 프레셔에서는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 그거 덕분에 겨우겨우 카디악 아웃풋을 조금씩 컴펜세이션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전히 아직은 노멀 상태에 비해서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면 디스탈리스를 사용하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엔드 다이어스톨릭 프레셔에서 컨택티비티를 증가시키니까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은 노멀라이즈 되고, 그래서 이제 노멀 상태에 조금 더 훨씬 가까운 상태가 된 거죠. 원래 여기서 하트 페일리어 돼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훨씬 노멀한 상태에 가깝게 온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트 페일리어가 개선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키네틱스를 보자면 디곡 씨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카디악 머슬에 셀렉티브 하다 그랬는데, 실제로 파마코키네티컬리 이게 컨센트레이션이 하트에서 다른 조직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스켈레탈 머슬에 비해서도 2배쯤 되고요. 플라스마 농도에 대해서는 티슈에서의 농도가 훨씬 높습니다. 어피니티가 높다는 뜻이죠. 다시 말로 하면 셀렉티브하다는 뜻이고, 심장은 일리미네이션 해프라이프는 36시간에서 38시간 정도 되고요. 이게 키드니에서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레날 클리어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드니의 펑션에 디펜던트 합니다. 당연히. 키드니 펑션이 떨어지면 하프라이프는 길어지겠죠. 하프라이프가 길어지는 거는 얼핏 생각하면 도징의 필요성이 적어지는 걸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톡시시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도징의 조정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특히 아리스미아, 타키 아리스미아 같은 이런 페이탈한 톡시시티가 지금 보시다시피요. 이게 세라피틱한 농도 레인지가 1에서 2 정도거든요. 이 톡시시티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2.5에서 3 정도로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톡시시티가 페이탈한 톡시시티, 타키 아리스미아 잘못하면 죽죠. 페이탈한 톡시시티인 동시에 세라피틱 인덱스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적인 농도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심각한 독성이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약입니다. 예, 이 약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키아리스미아,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타키아리스미아가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아리스미아에 대해서 약물 치료한다면 페니토인이 가장 퍼스트 초이스로 선택되는 약물이고요. 다른 조직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노렉시아, 노지아, 보미팅, 다이아레아 이런 거 다 일으킬 수 있고요. 이게 다이렉트 액션, 그러니까 이 티슈에 이 약물이 다이렉트리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키모리셉터 트리거존을 자극하는 약이기도 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독이니까 이게 키모리셉터 트리거존을 자극하는 거죠. 키모리셉터 트리거존 뭔지 알지? 알겠지 뭐.
만약에 이런 페이탈한 톡시시티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뭘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포타슘 레벨을 노멀라이즈하는 게 아리스미아의 컨트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요. 페니토인.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티디곡신 이뮤노 안티바디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헤모퍼퓨전을 해서 이 약물을 몸 바깥으로 피를 끄집어내서 거기서 이제 약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약물과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약물들, 콜레스테라민이라든지 네오마이신 같은 약물은 그 디지탈리스와 바인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레진 같은 성질을 가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바인딩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디곡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디지톡신의 경우 이게 지금은 많이 쓰이지 않는 약물인데 이게 디지톡신의 경우에는 디곡신과는 달리 레날 클리어런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리버에서 메타볼라이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리버 메타볼라이징 엔자임들을 액티베이션하는 이런 페노바비탈 같은 약물이 있다면 이거는 약물의 디지톡신의 클리어런스를 증대시켜서 약물의 농도를 낮추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얘기했다시피 이런 페이탈한 톡시시티는 하이포칼레미아에 의해서 더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고요. 하이퍼칼세미아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퀴니딘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안티아리스믹 드럭과 관련된 얘기에서 언급했던 내용이죠.